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가르치고 있고 또 심리학 연구하고 있는 최인철 교수입니다. 그 제목이 이제 얼핏 이거 잘못 들으면 IT 팩터 이렇게 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강의인데 무슨 IT 강의를 하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IT 팩터가 아니고 it 팩터라고 하는 it 영어에서 저 사람은 it가 있어. 이게 사실 번역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거, 거시기 뭐 이런 건데요. 그 사람에게는 진짜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너한테도 그게 있어?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게 이 it factor라는 건데 이제 이 제목으로 제가 해왔던 연구들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을 한 40분 정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질문 받고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하나 낼 텐데요. 맞춰볼게요. 양파 우리가 늘 먹는 양파인데요. 이 겉에 있는 그 못 먹는 부분 빼고 우리가 먹는 양파에 이게 몇 겹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몇 겹인지 아는 학생 맞춰볼까요? 양파는 8겹.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어디서 그거 들었어요? 본인의 마음에 의해서 8겹이다. 그건 되게 신기한데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한 겹 한 겹 이렇게 벗기니까 8겹 하니까 없어져요? 전공으로 앞으로 나중에 대학을 가면 무슨 전공을 하고 싶어요? 산업 디자인. 예,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자, 또 8겹 아니다. 네. 7겹. 야, 8겹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네. 5겹. 양파를 잘 안 까봤나 봐요. 5겹 만에 다 벗겨지는 양파는 샥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 친구 옆에 네네. 357겹. 네. 진짜 그런 양파를 발견하게 되면은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양파가 몇 겹일까? 한번 이따가 쉬는 시간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흔하게 나오는 대답이 8겹이 나와요. 우리 맨 처음에 학생 8겹이 나오는데 궁금하죠? 8겹 모든 양파가 8겹일까? 양파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양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종류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양파도 그 어린 양파가 있고 나이 든 양파가 있고 뭐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종류와 거기에다가 나이까지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조합이 나오는데 모든 양파가 8겹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8겹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유는 KBS에서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거기서 양파 특집을 했어요. 그래서 양파 특집을 하면서 거기서 양파의 소위 맨 겉에 있는 먹지 못하는 부분을 빼고 우리가 먹는 부분을 하게 되면은 8겹이다라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8겹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잘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세계 양파협회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양파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양파는 몇 겹이라고 돼 있는가를 계속 검색을 해보니까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 사이트에 그러면 첫 번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양파가 몇 겹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래서 올라온 질문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양파가 몇 겹이라고 답을 주고 있는 사람들, 단체들 그런 유튜브들도 꽤 많이 있다. 근데 거기서 추출해 보면 최소 8겹인 것 같아요. 8겹에서 어떤 데서는 12겹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데는 8겹에서 13겹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하나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이 겹이 양파의 종류나 양파의 나이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최소 8겹, 8겹은 미니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하나 더 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을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읽고 이게 어느 작품인지 알겠다. 동물농장 아니에요. 네, 맨 처음에 손들었던 우리 양파 학생. 네, 빨간 머리는 아니에요.
네? 막 지금 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못 맞힐 수도 있어요.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요. 수능 지문 가운데. 예, 뜻을 보게 되면은 행복한 가정은 happy families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똑같다. all alike. 행복한 가정은 모두 다 똑같다. 그런데 every unhappy family. 근데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그 가정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각자의 이유로 다 각자의 방법대로 불행하다. 이런 유명한 작품이죠.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리나의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예. 그러니까 번역은 이제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문장은 다르겠지만 행복한 가정은 다 똑같다. 공통점이 있다. 불행한 가정은 공통점보다는 앞서 각자의 다양한 이유로 각자의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행복한 가정은 다 각자의 이유로 행복하고 모든 불행한 가정은 다 똑같다. 그럴 듯하죠. 어떻게 해도. 예. 그러나 아무튼 행복과 관련한 소위 알려져 있는 문장, 명언들 중에서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의 이제 궁금증은 이런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똑같다라는데 뭐가 공통점일까? 여기 패밀리를 빼고요. 그냥 여기다가 개인을 뜻하는 단어를 넣어도 돼요. individuals 넣어도 되고요. 뭐 person 넣어도 되겠죠. 행복한 개인은 모두 똑같다 만약에 공통점이 뭘까? 그렇죠? 이런 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양파의 껍질을 까듯이 그렇죠? 어떤 공통점을 찾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또 까보는 겁니다. 또 까보고 또 까보고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나오는가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작업은 행복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이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또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대개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다양한 눈으로 보기에는 좀 달라 보이는 대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어떤 원칙이 뭐가 있을까? 어떤 법칙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니까 그 고유한 특성은 고유한 특성대로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 예, 이게 학문을 하는 어떤 모습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제 그럼 던져보는 거죠.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똑같다는데 그래서 양파를 벗기듯이 까보면은 뭔가 공통적인 게 나올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양파의 껍질도 8겹이요, 뭐 357겹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행복한 개인들은 도대체 몇 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그 리스트도 8개, 357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숫자를 하나로 모으기는 하나의 숫자를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자들이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공통점을 우리 안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제목을 It Fact라고 왜 정했느냐? 예. 너는 it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진짜 it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it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이미 은퇴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지금까지 뛰었던 농구 선수 중에 가장 위대한 선수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벌써 이 표정이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도대체 마이클 조던을 마이클 조던으로 만든 그 특징은 뭘까? 그걸 사람들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한두 가지로 잘 요약이 안 되니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얘한테는 뭔가 있다. 그게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음료 TV 광고에 나올 때 그때 나오는 게 너에게도 it가 있느냐 이런 표현이 이 광고에 이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뛰어난 어떤 업적을 낸 이런 운동 선수들에게 이런 it 팩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 풋볼에서 던지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쿼터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포지션을 공을 던지는 쿼터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쿼터백 중에서 역시 농구에서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미국 풋볼에서 소위 지금까지 뛰었던 선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다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죠. 지금까지 뛴 선수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greatest of all time 그래서 GOAT 영어로 우리 GOAT 염소를 뜻하는 GOAT라는 말을 써요. Greatest of all time. 그래서 미국 풋볼에서의 GOAT는 이 선수 탐 브레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수도 나이가 한국 나이로 이제 44살이에요. 근데 한국 나이로 44살이니까 사실 엄청난 노장입니다. 풋볼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아주 격렬합니다.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훨씬 더 격렬하기 때문에 시즌을 1년 동안 내내 할 수가 없고 일부 시즌만 하게 되고 1년 통틀어 봐야 최종 결승전까지 뛰어봐야 한 19게임, 20게임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스포츠에서 이 사람이 22년 동안 최고의 위치를 누리고 있죠. 뭐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를 얘기할 때도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 이후에 나왔던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있지만 그 선수들과는 뭔가 다른 이 김연아 선수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스포츠 선수에게만 이런 게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떠올릴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대통령이죠. 이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매력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 이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다. 이런 작업이죠. 이 it 팩터를 그거를 추출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학문에서도 하는 일이고, 특별히 이제는 여러분들이나 또 이 사회가 지금까지는 어떤 특징들, 어떤 이펙트를 찾아내는데 집중했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it 팩터, 그리고 특별히 공부 잘하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잘하게 만드는 어떤 능력, 어떤 개인의 특징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석의 결과에 기초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바꿔보고, 뭐 공부하는 방법도 바꿔보고, 또 사회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위 탁월한 성취를 낸 사람들의 분석에 기초해서 나오는 소위 이런 이 팩터들 리스트를 보고 자기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새로운 걸 배워보기도 하고 뭐 등등등 이런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뜻밖에도 행복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느냐, 그 가치 판단은 그냥 가치 판단의 문제니까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토요일 이 시간에 조금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또 그 전문가들은 와서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이런 귀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이런 노력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왜 도대체 토요일 날 이런 일을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이게 좋은 일이니까, 뭐 보람 있는 일이니까. 근데 이게 왜 좋은 일이, 근데 좋다고 해서 이걸 왜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결국 이거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혹은 여기 오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우리 궁금한 거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펙터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행복한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의 it 팩터를 찾아가지고 우리도 행복의 천재가 좀 돼보자. 공부 천재가 되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공부가 너무 짜릿하다, 신난다 이런 학생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뛴다. 반대로요, 너무 머리 아프다, 지끈지끈하다. 네, 네. 그러니까 공부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펙트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소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우리는 그냥 우리의 경험 정도에 의존하거나 혹은 우리의 직관에 의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제 학문 분야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파의 껍질을 까듯이 까보는 거죠. 계속 까보니까 몇 개가 나오는데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이펙터일 수 있어요. 예. 첫 번째,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 나이 정도 되면 행복이 많이 올라가요. 예, 나이 들면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할 필요 없다. 요 시기 지나가면은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온다. 여러분에게도 행복이 찾아온다. 젊었을 때 특히 여러분 시기에 나이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패턴이 있을지를 예상해서 그려보게 하는 거죠. X축에다가 나이를 놓고요. Y축에다가 행복을 놓고 한번 여러분이 예상하는 패턴을 그려보게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행복이 올라간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직선을 상향하는 직선을 그릴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 곡선을 그릴까? 등등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런 패턴이에요. 이렇게 U자형 커브 패턴이 나옵니다. 그런데 U자형 커브로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쉽게 예상을 못해요. 3, 40대 때 조금 힘들 거다. 20대 때도 뭐 취업 걱정, 뭐 자기 미래 걱정, 30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요 시기에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50이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은 참 여러분들이 예상하기 어려워요. 60, 70 이렇게 여러분의 부모님, 그다음에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했을 때 나이 들기 전에 행복을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와 저분들은 행복하니까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저희 학교 안에 제가 운영하는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행복연구센터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을 연령대별로 이제 측정해서 그린 그래프를 어느 언론사에서 취재한 그 이제 결과입니다. 이게 U자형으로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스마트폰으로 랜덤하게 예상하지 못한 어떤 시간에 저희가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가지고 서베이를 하는데 질문 몇 가지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물어본 거는 당신의 삶이 얼마나 자기 삶 전체에 대한 행복이었다면 지금 이건 뭐냐면 어느 순간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으로 서베이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행복을 재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60대로 올라갈수록 그 전에 있는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가? 행복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평균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행복은 나이와 함께 오히려 중년기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도 사실 제일 행복감이 높은 집단은 10대 남자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남학생들 지금 대단히 축복받은 겁니다.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가 많이 있지만 10대 남자들은 밥만 제때 주면 행복해요. 여러분 되게 그렇지 않나요? 뭐 복잡한 문제 있고 뭐 기분 상하고 그러지만은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기분이 금방 좋아져요. 그런데 이 10대 남자 때 행복을 우리가 결코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20대, 30대가 되면서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느끼며 살다가 40이 지나고 50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 수준에 육박해지고 60이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 나이 때 뭐를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도 나중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행복의 천재가 되는 비결은 나이 드는 거다.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일단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 자, 그런데 나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행복해진다 그러면 하나는 희망이긴 하죠. 나이가 들면 좋아질 거다. 근데 또 한편 약간 속수무책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기대하는 마음도 필요한데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행복감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올라갈까?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원인들 중에 내가 따라해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따라해 보는 게 좋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탠포드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나이 들어가면
젊었을 때와는 달리 우리의 사이칼러지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론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 분의 이론 말고 이제 여러분만의 이론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이가 들면 왜 갑자기 행복이 이렇게 올라갈까? 예상과는 달리. 이제 한 5, 60대 되면 이제 다 돈도 벌어놨고 자식도 있으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다 구축을 해놓은 상태니까 그대로 이제 죽음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좀 뭔가 마음이 편하고 부담이 덜한 나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대답 속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나이가 50, 60이 된다고 많이 벌어놓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또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마음이 편하고 또 그런 것도 아니어서. 근데 그런데 굉장히 좋은 얘기가 들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왜 이게 올라갈까? 젊었을 때에 비해서 안 좋아지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건강이 일단 안 좋아지죠. 건강이 취약해져요. 네. 눈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여러분보다 더 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도 생기고 세상을 먼저 떠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벌어놓고 있는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도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취약해지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따져보면은 오히려 못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행복은 왜 이 젊었을 때보다도 행복감이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이분이 만든 이론의 이름이 Socio Emotional Selectivity Theory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뭐 받아 적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뭐냐?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학생 얘기한 것처럼 죽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제 그 지평선이 보이는 겁니다. 저기가 끝이라고 하는 이걸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젊었을 때는 그렇죠. 여러분처럼 지금 아직 어리고 이럴 때는 어떤 목표가 사람들의 사이콜로지를 지배하냐면 knowledge, 새로운 걸 배우는 거죠. 새로운 걸 배워서 향상시키고 축적하고 사람 이 어떤 분야들과 더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이 어떤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이 지배한다고 얘기를 해요.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들이 이 젊은 사람들의 사이콜로지를 지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대학에 가서도 여러분의 그 선배들도 계속 그런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학점을 잘 딸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공부를 더 할 수 있을까? 대학원을 가야 될까? 취업을 해야 될까? 이 모든 고민들이 전부 이런 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목표가 이제는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하냐면 이분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기의 마음 상태, 자기의 정서적인 상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한 목표로 서서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매 순간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 정도 40대이신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하시면 야 쉬엄쉬엄 해. 다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들어보실 거예요. 사람들의 사이칼러지가 점점 자기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길래 나이 들면서 행복이 증가하는 걸까?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심란하게 만드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 중요한데 내 감정을 가장 부정적으로 만드는 자극이 뭘까? 어떤 일들이 내 마음의 감정을 아주 이렇게 심란하게 흔들어 놓는가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시험. 예. 근데 뭐 20대, 30대가 되면은 그때는 뭐 시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시험이겠지만 젊은 날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연애? 네, 맞아요. 사람. 사람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데 가장 강력하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 제목으로도 나왔지만 타인이 지옥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이게 만화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래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지옥은 다른 게 아니야. Hell is other people. 이게 사르트르가 한 말이에요. 사르트르 작품 속에 등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지옥을 경험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뭐를 깨닫게 되느냐, 굳이 싫은 사람하고 더 이상 관계를 더 맺어야 할 이유가 없구나.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굳이 이제 안 만나려고 그러고, 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젊었을 때는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 오해하거나 그러면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라 그러고 나는 그냥 나랑 가까운 사람들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행복을 높게 가져가는 큰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줘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곧바로 실천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잘 지내고 있는가?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만큼 행복이 중요한 건 없다. 두 번째, 따라서 굳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렇죠? 얘랑 내가 그렇게 큰 관계를 맺어야 되나? 물론 용서하는 거 필요하고 화해하는 거 중요하긴 한데요. 진짜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내 친구가, 내 선배가,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때로는 내 관계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이게 행복 천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나이가 들면 행복감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딱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렇지 않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지만 동네 슈퍼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고약해. 괜히 짜증내고 나이 들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이 들면 행복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어떤 반대가 금방 떠오를 겁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이제 그냥 뭐 자세히 보실 건 없지만 꽤 근거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이와 행복의 관계를 분석을 해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U자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U자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 아래에 있는 경우처럼 오히려 행복이 떨어지는 사람이 나와요. 정반대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이 더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걸 알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격을 분석하게 되면 여러분 MBTI를 많이 하시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MBTI를 쓰진 않아요, 학문적으로는.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검사를 해서 사람들의 성격을 쟀을 때 영어로 agreeableness라고 하는 성격 특징이 있어요. 이 agreeable 하다라는 거는 가장 쉬운 이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친절한 겁니다. 관대한 거예요. 사람들을 좀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친절한, 이걸 agreeableness라고 얘기를 해요. agreeableness가 낮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까칠한 사람들 있죠. 무서운 사람들, 괜히 저렇게까지 화낼 필요가 없는데 엄청 화를 내고, 저렇게 오해할 만한 일이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은 똑똑해서 그래, 괴팍해서 그래, 이렇게 용서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특징을 내가 지금부터 가지고 있다면은 내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불행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당장 그것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겠지만 길게 보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행복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나이 들기를 기다린다. 근데 나이 들기를 기다리는 거는 너무 수동적이기 때문에 대신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뭘 배워보느냐, 굳이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좀 끊어내기도 한다.
대신 진짜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내 에너지를 쏟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에게 친절한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 두 번째, 그러면은 젊었을 때는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 감정을 중요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게 행복이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것,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행복에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행복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오해입니다. 아까 제가 탐 브레이드라고 하는 풋볼의 전설적인 선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22년을 뛰었는데 22년이라는 숫자 자체가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뛴 겁니다. 근데 단순히 오래 뛴 것뿐만 아니라 22년째 탑 수준에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올해 2월 달에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40일 이후에 다시 그 은퇴를 번복해서 내가 1년 더 뛰겠다 그러고 돌아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 선수가 자기가 돌아오겠다고 선언을 어디다 했냐면은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트위터에 자기가 왜 돌아오기로 했는지 이렇게 자기 소감을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 자기 아이들 3명의 아이들과 그 자기 아내인데 부인인데 뒷모습만 보이지만 이 부인은 세계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디, 이 선수가 탐 브레이디라고 하는 선수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유명했었던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모델 지젤 번천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도 쳐보시면은 지금도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탑10 안에 들어가는 아주 세계적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수가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은퇴를 선언했다가 돌아오기로 해요. 근데 그 트위터에 보게 되면 왜 돌아오기로 했는지 이야기가 몇 개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unfinished business가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직도 달성하고 싶은 뭔가 목표가 있다. unfinished business가 있다. 이게 이 사람의 컴백 이후의 핵심. 말은 이렇게 했죠. 다양한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목표라고 불러볼게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감이 높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면 오히려 행복을 덜 경험한다, 행복에 방해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만 행복을 연구하게 되면 전혀 그런 게 안 나와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매우 강합니다. 오히려 목표가 없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행복감을 경험합니다. 하루에 제가 3번씩 랜덤하게 문자를 보내서 사람들의 그 순간순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연구를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도 하고 하버드에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중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행복이 높고 낮은지 데이터를 모아보면 가장 낮을 때가 언제냐면요, 특별히 하고 싶은 것,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무료하게 빈둥빈둥 있을 때가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와요. 토요일 날 늦지막히 눈을 떴어요. 11시 이럴 때.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 좀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요. 눈 떠보니까 1시야. 그래서 대충 냉장고에서 부모님 나가고 안 계시니까 대충 뭐 먹고 특별히 또 할 게 없어가지고 양치한 다음에 스르르 잠이 들어가지고 오후 3시쯤 깨. 그때 불쾌함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관심이 없어요. 이때가 의외로 행복감이 제일 낮아요. 행복은 어떤 상태에서 경험이 되느냐? 뭔가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일 때 행복이 찾아와요. 행복을 측정하고 있는 도구들이,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도구들 중에서 어떤 도구는 이런 감정들을 측정합니다. 왜 이 감정을 측정하느냐? 이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당신은 최근에 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관심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뭔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 그 관심 있는 것, 내가 목표로 삼는 것을 달성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 중에 하나가 자부심이에요.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때 사람들의 행복감이 높아요. 이건 뭐 교만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을 때, 예를 들면 공부를 뭐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밤늦게 독서실에서 나오고 있을 때 그 조용할 때 느껴지는 그 고요함, 이런 걸 시레니티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바이올리니스트가 진짜 자기에게 중요한 연주회가 있어서 1년 넘게 연습을 하고 공연을 탁 성공적으로 마치고 뒤돌아서서 자기 무대 뒤에 있는 대기실에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의자에 덜썩 앉아서 그때 찾아오는 그 정적, 이게 시레니티 같은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아이스크림 먹고 신나는 것도 행복이에요. 그때도 뭐 당연히 기분 좋죠. 오늘 같은 토요일 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치킨 너무 이런 거 먹을 때 그것도 행복이에요. 근데 또 행복이 뭐냐?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걸 성취해서 성공 경험을 할 때, 그리고 그런 경험 순간에서 찾아오는 이 고요함, 이런 것들이 행복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면에서는 성적순이에요. 그걸 진짜 열심히 늘 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감이 높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늘 방황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행복이 조금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복 천재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가 행복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뒤에 진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제가 많이 준비했지만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 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유학을 갔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도 꽤 좋은 심리학 프로그램이 있는 데인데요. 화면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학에 저보다 훨씬 더 시니어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아트 크레이머라고 하는, 화면이 안 나오나요? 아트 크레이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뭐를 연구하는 분이냐면은 이렇게 높은 산, 그렇죠. 아주 높은 산 같은데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거기는 이제 뭐 공기도 부족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과 굉장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인지적인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풀고 뭔가를 지각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연구를 위해서도 자기가 산악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 이런 산들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해요. 이분이 어느 한 해에 올라갔던 산이 맥킨리 봉이라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때 이야기를 이 교수들이 모인 파티에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기가 이제 여기 올라갔는데 딱 보니까 이제 눈앞에 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냥 가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눈앞에 정상이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고 거기서부터는 그냥 편하게 가도 되는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올라가면 되잖아요. 올라가려고 갔으니까 올라가면 되는데 저기까지 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멈추고 생각하다가 자기 그냥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뭐 다른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놀래는 거죠. 왜 그랬냐? Why?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아팠다 그때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내가 갈 수가 없었다. 혹은 그래도 납득이 가는 건 이런 거죠. 갑자기 그때 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올라가지 말아라. 뭐 그러면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사실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답이었는데 그 답이 뭐였냐면은 산에 오르는 거는 자기한테 한 번도 어떤 꼭대기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었다. 내가 꼭 저기를 가야만 거기가 내 목표가 아니고 나한테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건 항상 process of climbing, 산에 오르는 과정 자체였다. 그러니까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몇 달 전부터 하잖아요. 지도를 보고 준비도 하고 자기 체력도 기르고 가서 뭘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내게는 산에 오르는 거지 꼭 꼭대기에 딱 가야만 하는 그건 아니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자기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저기 갈 수도 있는데 저기를 안 가고 그냥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참 괴팍한 교수죠. 저런 교수랑 일하면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 교수님의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어느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그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프로세스. 내가 모르는 거를 배우고 조금씩 익혀가는 거. 그 과정이 엄청 힘든 게 있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 자세. 우리가 영어로 마인드셋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제가 즐겨 부르는 용어로는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꼭 그 자리에만 가야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여러분 나이 때는 이거의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또 이 말을 듣고 부모님한테 또는 선생님한테 저 대학 안 갈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되게 중요한 거는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이지 꼭 대학이 아닙니다. 서울에 가서 강의 들었더니 누가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점점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일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꼭 어느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소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기의 기준이 생겨요. 행복에서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행복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이게 성공이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덜 흔들려요. 근데 내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준, 사회의 기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그 기준들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이 아트 크레이머라고 하는 이 교수처럼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질문 있으면은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행복해지는 법이 좋은 목표를 갖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의 좋은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목표가 계속 이렇게 좀 변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 나이대에 맞는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순간에게 저에게 있는 소위 좋은 목표를 얘기하자면 우선 교수이니까 하고 있는 연구가 있잖아요. 대학원 생활하고 있는 연구를 정말 잘해가지고 좋은 논문으로 내는 거 이게 늘 좋은 목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연구를 좀 일반인들에게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조그만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어요. 이번 1월에. 그래서 그거 진짜 잘 만들어가지고 좋은 일 했으면 좋겠다 이고요. 조금 더 좁게 얘기하게 되면 늘 목표는 일주일에 3번 운동한다. 아주 좁게는 일주일에 3번은 반드시 운동한다. 그다음에 식구들하고 그 맛있는 식사하면서 웃고 즐기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다. 그다음에 2주에 한 번 정도는 친구들과 모여서 카드 친다. 그런 아주 조그만 목표에서부터 이렇게 큰 목표 별거 없죠, 그죠? 그 정도 가지고 인류에 기여하겠다 이런 목표 없어요. 거기까지는 아직은 제가 성숙을 못해서. 네. 나이가 들수록 맞지 않는 사람이랑 안 만나면서 행복함이 더 커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만나지 않으면 외로운데 그때 되면 외롭지 않아서 만나지 않는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우선 외로움은 어느 시기에나 행복의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네. 혹시 코로나로 격리해 본 분 있어요? 네, 이제 본인들 방에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부모님이 나를 세균 취급해가지고 그렇죠. 좀 나오고 싶은데 막 못 나오게 하고 일주일 격리 끝났는데도 마스크 쓰고 조금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런 거 느껴봤을 거예요. 격리하는 동안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어떤 가족이 나를 케어를 안 하고 내가 혼자 이렇게 이 격리하는 삶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어땠을까?
아마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빈곤한, 공간적으로도 취약한 그런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근데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한 수의 사람은 몇 명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몇 명이 있어야 이 외로움이 해결될까?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의외로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사람의 수, quantity는 doesn't matter. 사람 수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외로움이 그것과 그 비례로 반비례로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다. 중요한 거는 당신이 아주 인티미트한, 아주 친밀한, 소위 아주 수준이 높은 그 관계의 질이 좋은 그 관계를 한 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잘라내는 게 아니냐, 잘라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좀 역전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기가 만나는 소셜 네트워크의 수를 자기가 줄이기도 하고 외부의 사건에 의해서 줄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집중하는 건 뭐냐, 소수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깊이를 아주 깊게 만들어가요. 가족 혹은 친한 친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엑스트라 관계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진짜 중요한 거는 외로움은 우리의 적이다. 막 멋있어 보일 수는 있어요. 좀 외롭고 고독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그런 류의 외로움, 고독은 자발적인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좀 시간을 떼가지고 혼자 보내는 건데, 비자발적인 외로움은 결코 우리가 추구할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행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극단적인 불행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사실 현실이죠. 가치의 측면, 연구자이고 이걸 다 떠나서 개인의 가치의 차원에서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냐, 이런 퍼스널한 수준에서 얘기 드리면은 뭐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치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그 문제를 접할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 이유를 개인 내부의 특성에서도 찾아보고, 개인이 속해 있는 어떤 가정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쉽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찾아볼 것 같은데, 목표는 그런 것 같아요. 목표는 그런 사람을 없앤다. 그런 사람의 수를 점점 줄여 나간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물론 심정적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일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곳에서 그런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과 시도를 하는지를 무엇을 보고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연구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도화돼서 미리 좀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예, 조금 복잡한 문제라서, 예, 근데 아무튼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용인하진 않는다. 심정적으로 너무나 연민은 가지고 있지만,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목표를 세우라 하셨는데 저도 가끔씩 목표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도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를 이루기까지 과정에서 내가 너무 많은 고통을 느낀다고 하면 그러면 그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지 가끔씩 자기 합리화 같지만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학업 가운데 있는 학생들도 그런 고민이 있지만 저처럼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 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겉에서 보기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고민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늘 순조롭게 달성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큰 목표에서부터 작은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는 일단 목표를 갖는 게 행복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행복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일상적인 프로젝트 같으면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걸 달성할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그런 프로그램에 돈을 내고 가입하기도 하고요. 눔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가입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행복과 관련해서는 결심하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목표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게 행복에 관한 목표가 됐든 성취에 관한 목표가 됐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플래닝을 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묘하게 행복과 관련된 목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좌절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목표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어쩌면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고 있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아서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학교에서도 보면은 공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진단은 몇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하나는 머리가 안 좋은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공부하는 요령을 잘 모르는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또 목표를 세워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행복감을 못 누리고 예를 들면 되게 실패감을 느끼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선천적으로 행복을 잘 못 느끼는 어떤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A. 가설이에요. B. 그게 아니라면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서 그렇게 접근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목표는 어떤 목표든지 간에 좋은 수단을 사용을 해야만 달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그냥 결심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